안녕하세요. 서울 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덴티움에서 SNS 케이스를 이렇게 업로드한 게 벌써 400회차가 됐다고 하네요.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 케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이긴 한데 제가 400회차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고요. 오늘 이 소개시켜드릴 직면은 임플란팅 픽스처를 이용해서 전치부를 수복하고 10년 동안 팔로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딱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쯤에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났어요. 운동을 하다가 좀 앞니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치부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악골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뭐 인사이저리 위치가 안 맞는 등, 공간이 생기는 등, 그래서 저 치아를 사실은 처음에는 안 빼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비록 저 수명이 좀 짧을지라도 임플란트 개입 시기가 좀 늦으면 좋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면에 이제 버티컬 프랙처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거를 이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제 뭐 앞니 없이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뭐 치과의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전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조절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1번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임플란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3D 디멘셔널하게 적절히 잡고자 제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거를 이 단계별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팔라탈 위치에 잡고 에이피코 코로날 위치 잘 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하죠. 본 그래프트를 저 버칼 부분 서피스와 임플란트 개면 그 남는 갭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저 본 리모델링을 막을 수는 없죠. 보상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거죠. 이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부가적으로 조금 더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지금과 같이 플랩을 열지 않고 엔벨롭 파우치 플랩을 형성해서 저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본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서 볼 흡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컨투어가 꺼지는 건 막을 수가 없겠지만, 그 부족한 양만큼만 소프티슈로 어떻게 채워주겠다는 목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힐링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최종 고철물 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어버트먼트를 새로 지르코니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면에 타이타늄 링크를 연결을 해서 커스터마이저화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새로 만든 상태에서 최종 고철물이 약 4개월 뒤에 들어간 겁니다. 저 고철물을 이제 고효준 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업을 쭉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바쁘고 하니까 그렇게 잘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둘 때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고요. 한동안 이 친구가 이제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 하고 10년 뒤에 나타났어요. 환자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는 자기는 그동안 임플란트 한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안도를 했죠. 다행히 어떤 뭐 상악골의 성장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이드 엣지 디스크리펀스나 진주말 마진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왼쪽 CT는 이제 11번 자리고 오른쪽 CT는 이제 21번 자리가 되겠죠.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리모델링이 일어났으니까 원래 본보다는 두께가 좀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20-30%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상사진을 봤을 때 컨투어가 잘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해줌으로써 그만큼 컨투어를 보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400회차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롱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듯이 여러분도 이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500회, 600회, 1000회까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제허브치과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에 덴티움으로부터 롱텀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제 임플란트 환자 중 10년이 넘은
그 중에서도 덴티움 슈퍼라인을 식립한 케이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6, 47번의 치근파절로 발치를 한 부위에 덴티움 슈퍼라인과 임플란티움을 각각 식립했던 케이스인데요. 특히 46번은 지비아를 동반한 부위로 확실한 초기 고정이 필요해서 슈퍼라인을 선별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2009년 11월 최종 부철물이 딜리버리된 이후로 11년째 주변골의 흡수나 스크류 풀림, 염증 소견 없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이라는 그 재료를 쓰고 지금 15년 이상을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총 5개를 임플란트 했는데 그래도 다른 데 거보다는 믿을만한 회사인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다른 회사들과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저만큼 잘 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인에는 저도 관리를 잘 했겠지만은 여기 허브치과 이 박사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감사하니 사용을 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치주염으로 인해 극심한 골소질로 11번, 36번, 46번을 순차적으로 발치한 후에 슈퍼라인을 식립한 케이스이고요. 특히 11번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던 경우로 슈퍼라인의 루트 쉐입 디자인과 타이트한 초기 고정력이 아주 유효하게 작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2010년 1월, 7월, 11월에 각각 최종 부철물이 딜리버리 되었고 역시 11년째 주변골의 소실이나 나사 풀림 한 번 없이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제가 2007년 개원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산 임플란트인데요.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가 덴티움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품의 가격이나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정말 그 임플란트 자체의 품질이 가장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트러블이 거의 없고 항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철 치료에 있어서 특히 임플란트 고철 치료에 있어서 덴티움은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덴티움에서 SNS 케이스를 이렇게 업로드한 게 벌써 400회차가 됐다고 하네요.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 케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이긴 한데 제가 400회차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고요. 오늘 이 소개시켜드릴 직면은 임플란티움 픽스처를 이용해서 전치부를 수복하고 10년 동안 팔로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딱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쯤에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났어요. 운동을 하다가 저 앞니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치부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악골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뭐 인사이저 엣지 위치가 안 맞는 등 공간이 생기는 등 단등 치과 의사가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치아를 사실은 처음에는 안 빼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비록 저 수명이 좀 짧을지라도 임플란트 개입 시기가 좀 늦으면 좋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면에 이제 버티컬 프랙처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거를 이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제 뭐 앞니 없이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뭐 치과 의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전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조절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1번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임플란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3D 디멘셔널하게 적절히 잡고자 제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거를 단계별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팔라탈 위치에 잡고 에이피코 코로날 위치 잘 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그래프트를 하죠. 본그래프트를 저 보컬 본 서피스와 임플란트 개면 그 남는 갭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저 본 리모델링을 막을 수는 없죠. 보상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거죠. 이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부가적으로 조금 더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지금과 같이 플랩을 열지 않고 엔벨롭 파우치 플랩을 형성해서 저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본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서 볼 흡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컨투어가 꺼지는 건 막을 수가 없겠지만 그 부족한 양만큼만 소프티슈로 어떻게 채워주겠다는 목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힐링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최종 고철물 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어버트먼트를 새로 지르코니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면에 타이타늄 링크를 연결을 해서 커스터마이저화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새로 만든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이 약 4개월 뒤에 들어간 겁니다. 저 보철물을 이제 고일인 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팔로업을 쭉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바쁘고 하니까 그렇게 잘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둘 때 한번 팔로업을 해보고요. 한동안 이 친구가 이제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 하고 10년 뒤에 나타났어요. 환자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는 자기는 그동안 임플란트 한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안도를 했죠. 다행히 어떤 뭐 상악골의 성장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이드 엣지 디스크리펀시나 진주말 마진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제 왼쪽 시트는 이제 11번 자리고 오른쪽 시트는 이제 21번 자리가 되겠죠.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리모델링이 일어났으니까 원래 본보다는 두께가 좀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20-30%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상 사진을 봤을 때 컨투어가 잘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해줌으로써 그만큼 컨투어를 보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400회차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롱턴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듯이 여러분도 이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500회, 600회, 1000회까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제허브치과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에 덴티움으로부터 롱텀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제 임플란트 환자 중 10년이 넘은 그 중에서도 덴티움 슈퍼라인을 식립한 케이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6, 47번의 치근파절로 발치를 한 부위에 덴티움 슈퍼라인과 임플란티움을 각각 식립했던 케이스인데요. 특히 46번은 GBR을 동반한 부위로 확실한 초기 고정이 필요해서 슈퍼라인을 선별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2009년 11월 최종 부철물이 딜리버리된 이후로 11년째 주변골의 흡수나 스크류 풀림, 염증 소견 없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이라는 그 재료를 쓰고 지금 5년 이상을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총 5개를 임플란트 했는데 그래도 다른 데 거보다는 믿을만한 회사인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다른 회사들 뭐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저만큼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중에는 저도 관리를 잘 했겠지만은 여기 허브치퍼 이 박사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감사하게 사용을 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치주염으로 인해 극심한 골소질로 11번, 36번, 46번을 순차적으로 발치한 후에 슈퍼라인을 식립한 케이스이고요. 특히 11번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던 경우로 슈퍼라인의 루트 쉐입 디자인과 타이트한 초기 고정력이 아주 유효하게 작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2010년 1월, 7월, 11월에 각각 최종 도철물이 딜리버리 되었고 역시 11년째 주변골의 소실이나 나사 풀림 한 번 없이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제가 2007년 개원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산 임플란트인데요.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가 덴티움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품의 가격이나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정말 그 임플란트 자체의 품질이 가장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트러블이 거의 없고 항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철 치료에 있어서 특히 임플란트 고철 치료에 있어서 덴티움은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덴티움에서 SNS 케이스를 이렇게 업로드한 게 벌써 400회차가 됐다고 하네요. 많이 축하드리고요. 그 케이스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광이긴 한데 제가 400회차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고요. 오늘 이 소개시켜드릴 증례는 임플란티움 픽스처를 이용해서 전치부를 수복하고 10년 동안 팔로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딱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쯤에 제가 이 환자분을 만났어요. 운동을 하다가 저 앞니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오셨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치부가 이제 어려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악골이 성장하면서 나중에 뭐 인사절의 위치가 안 맞는 등, 공간이 생기는 등, 다는 등, 치과 의사가 이제 조절하지 못하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치아를 사실은 처음에는 안 빼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비록 저 수명이 좀 짧을지라도 임플란트 개입 시기가 좀 늦으면 좋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 사진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면에 이제 버티컬 프랙처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거를 이제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이제 뭐 앞니 없이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이미디어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뭐
치과의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서전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조절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1번을 꼽으라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임플란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3D 디멘셔널하게 적절히 잡고자 제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던 거를 이 단계별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팔라탈 위치에 잡고 에이피코 코로날 위치 잘 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그래프트를 하죠. 본그래프트를 저 버칼 본 서피스와 임플란트 개면 그 남는 갭에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저 본 리모델링을 막을 수는 없죠. 보상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거죠. 이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부가적으로 조금 더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지금과 같이 플랩을 열지 않고 엔벨롭 파우치 플랩을 형성해서 저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본 리모델링 과정이 일어나서 볼 흡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가 꺼지는 건 막을 수가 없겠지만 그 부족한 양만큼만 소프티슈로 어떻게 채워주겠다는 목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들어가고 힐링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뒤에 이제 최종 보철물 과정을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어버트먼트를 새로 지르코니아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면에 타이타늄 링크를 연결을 해서 커스터마이저화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새로 만든 상태에서 최종 보철물이 약 4개월 뒤에 들어간 겁니다. 저 보철물을 이제 고효준 원장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팔로업을 쭉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고 하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바쁘고 하니까 그렇게 잘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둘 때 한번 팔로업을 해보고요. 한동안 이 친구가 이제 바빠서 못 오는가 보다 하고 10년 뒤에 나타났어요. 환자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는 자기는 그동안 임플란트 한지도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안도를 했죠. 다행히 어떤 성악골의 성장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이드 엣지 디스크로펀스나 진주말 마진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어요. 제 왼쪽 CT는 이제 11번 자리고 오른쪽 CT는 이제 21번 자리가 되겠죠.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리모델링이 일어났으니까 원래 본보다는 두께가 좀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20-30%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상사진을 봤을 때 컨투어가 잘 유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프티슈 그래프트를 해줌으로써 그만큼 컨투어를 보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400회차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롱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듯이 여러분도 이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500회, 600회, 1000회까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제허브치과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에 덴티움으로부터 롱텀 케이스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제 임플란트 환자 중 10년이 넘은 그 중에서도 덴티움 슈퍼라인의 식립한 케이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46, 47번의 치근파절로 발치를 한 부위에 덴티움 슈퍼라인과 임플란티움을 각각 식립했던 케이스인데요. 특히 46번은 GBR을 동반한 부위로 확실한 초기 고정이 필요해서 슈퍼라인을 선별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2009년 11월 최종 부철물이 딜리버리된 이후로 11년째 주변골의 흡수나 스크류 풀림, 염증 소견 없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이라는 그 재료를 쓰고 지금 5년 이상을 아무 이상 없이 쓰고 총 5개를 임플란트 했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믿을만한 회사인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다른 회사들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저만큼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중에는 저도 관리를 잘 했겠지만은 여기 호르치과 이 박사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감사하는 사용을 잘 해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치주염으로 인해 극심한 골소질로 11번, 36번, 46번을 순차적으로 발치한 후에 슈퍼라인을 식립한 케이스이고요. 특히 11번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던 경우로 슈퍼라인의 루트 쉐입 디자인과 타이트한 초기 고정력이 아주 유효하게 작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2010년 1월, 7월, 11월에 각각 최종 도철물이 딜리버리 되었고, 역시 11년째 주변골의 소실이나 나사 풀림 한 번 없이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제가 2007년 개원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산 임플란트인데요.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제가 덴티움을 고집하는 이유는 제품의 가격이나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정말 그 임플란트 자체의 품질이 가장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트러블이 거의 없고 항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에게는 보철 치료에 있어서, 특히 임플란트 보철 치료에 있어서 덴티움은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치과의 이대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악동 거상술의 마지막인 라테랄 사이너스 그래프트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랄 어프로치는 저는 이제 대부분 잔존골이 4mm 언더, 즉 1에서 3mm일 때 보통 쓰고 있는데, 물론 4mm, 6mm라도 안에 병변이 있으면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면서 병변을 없애면서 하고는 있지만, 병변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보통 4mm 언더, 1에서 3mm일 때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7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이것은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때를 가정하고 한 것입니다. 안 심으면 조금 줄어들겠죠. 첫 번째는 인시전과 플랩 리플렉션입니다. 인시전은 대부분 어드밴스 플랩을 기본으로 하는데, 어드밴스 플랩이란 전방부의 버티컬 인시전, 그 다음에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 후방부의 버티컬 인시전이죠. 특히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은 대부분 이제 하는 이 케라티나이트 티슈에 하는 이유가 거기가 에이바스큘라 존이기 때문입니다. 블리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힐링 후에 스카 포메이션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하고 있고요. 특히 버티컬 인시전은 이 상악동 수술을 할 때 버티컬 인시전을 할 때 너무 수직으로 직선으로 뮤코진지발 정션을 넘어서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미러로 칙을 잡아당기면 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알베올라 아테리 PSA가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이 아테리를 보면서 약간 오블리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블리딩이 되면서 수술도 하기 전에 막 피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후방은 언제나 숏 버티컬, 그 다음에 미드 크레스탈, 앞쪽은 롱 버티컬을 하는데, 롱 버티컬을 할 때도 오블리크하게 해서
여기에 있는 블러드 베슬을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라테랄 브랜치를 커팅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약간 오블리크하게. 그런데 이제 하시다 보면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나라고 뭔가 이제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너스 연수회 같은 것을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 했었는데요. 이걸 할 때 그때 연수회를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라테랄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뼈만 넣기로 했는데 여기 보면 사이너스가 거의 잔존골에 붙어 있죠. 거의 0mm. 임플란트를 그래서 이때는 심지 않고 뼈만 넣기로 했는데 CT를 찍어봤습니다. CT를 찍어보면 이쪽이 버칼이죠. 버칼이 되게 얇고 뼈가 그다음에 미디얼 쪽에 이제 멤브레인이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너스 수술을 처음 하는 분들 또는 몇 개 안 해본 분들은 비기너들은 수술을 할 때 라테랄 윈도우를 만들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디태치할 때 찢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 먹게 되면은 보통 멤브레인에 천공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천공된 쪽을 일단 스톱을 하고 라테랄 윈도우를 천공되지 않은 쪽으로 메지알 디스탈 쪽으로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서 천공되지 않은 멤브레인을 바닥을 긁어서 나중에 천공된 쪽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거의 잔존골이 없잖아요. 근데 미드 크레스트 이제 그래서 잔존골이 없으면 라테랄 윈도우를 어디다 만드느냐? 보통 하방에 만들게 됩니다. 잔존골이 좀 있으면 잔존골보다는 위에다 만들게 되죠. 이거는 거의 잔존골 바닥에 가깝게 라테랄 윈도우를 만들었다가 만약에 이것이 퍼포레이션 되면 점점 라테랄 윈도우를 메지오 디스탈 또는 하방, 상방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다 보면 여기에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했으면 라테랄 윈도우를 크게 만들면 라테랄 윈도우의 로어 보드와 너무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아무리 슈처를 잘 한다 그럴지라도 인펙션 되기 쉽습니다. 슈처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이 선생님한테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천공될 것을 예상하고 팔라탈로 치우친 인시전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천공이 돼서 라테랄 윈도우를 크게 만들더라도 거리가 좀 아주 멀어져서 조금 인펙션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것이죠.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팔라탈로 치우친 인시전을 했고요. 여기 보시지만 여기에 이런 실핏줄이 보이죠? 이것이 PSA의 라테랄 브랜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직으로 올려버렸더니 여기를 커트해서 여기가 블리딩이 됐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만나면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설측으로 치우친 인시전을 했습니다. 이제 라테랄 윈도우를 만들 차례인데 잔존골이 별로 없으니까 라테랄 윈도우를 하방에 만들겠죠. 만들다 보니까 찢어지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하고 만들다 보니 또 하다 보니까 찢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여기다 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짧아지니까 인펙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이쪽에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제가 디태치를 해가지고 로마린다 포우치 테크닉이라는 것으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만두피처럼 둘둘 싸가지고 고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미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고 그것을 약간 회피하면서 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플랩을 제끼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라테랄 윈도우를 설계하고 그것을 열게 됩니다. 라테랄 윈도우가 이렇게 동그랗게 얼었는데 사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다면 1번에다가 만드는 방법이 있고 2번에 만드는 방법이 있고 아예 그런 것도 아니라 넓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부위에 라테랄 윈도우를 만든다면 제일 수술을 쉽게 하려면 아주 크게 뚫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다 보이니까 뼈의 로스는 많더라도 수술 자체는 쉽습니다. 아니면 최근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만드는 것이 최근의 방법이고요. 초고수들은 또는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키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또는 두 개를 만들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테랄 윈도우를 이 사이너스 플로어에서 조금 띄어서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잔존골이 별로 없으니까 라테랄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잔존골이 4mm가 안 되니까 1에서 3mm일 때 하니까. 근데 이제 라테랄 윈도우를 조금 하방으로 내리면 사이너스 바닥을 긁어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디태치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구멍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 라테랄 윈도우의 하형과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져서 이 뼈가 두껍지 않은 이상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여기에 크랙이 생기기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크랙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제 케이스가 아니라 정성민 선생님 케이스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얇으니까 픽스처가 들어갈 때 두두두두두 이렇게 크랙이 생깁니다. 만약 라테랄 윈도우가 이쯤에 있었다면 멤브레인을 디태치하기는 쉽지만 픽스처가 들어가면서 이게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이너스 케이스와 라테랄 케이스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테랄 윈도우를 너무 하방으로 내린 것은 뼈가 얇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이너스 플로어는 이렇게 연필을 소독해서 이용해서 잘 모를 때는 이미 그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어네토믹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라테랄 윈도우를 설계할 때 컨스탄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싱글일 때는 초보일 때는 이렇게 하나를 하지만 멀티플하게 2개, 3개를 할 때는 아예 안전하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하는 것도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테랄 윈도우를 프랩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 버를 쓰는데요. 이 스트레이트 핸드 피스의 버가 2분의 1번 버, 1번 버, 그 다음에 2번 버, 4번 버, 8번 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8번 버를 쓰는 것도 좋은데 8번 버는 너무 굵지만 한 4번 버 정도를 이용해서 버를 이제 카바이드 버를 이용해서 마치 4군자를 치듯이 그리고 너무 수직으로 되지 않고 뼈와 조금 평행한 그런 기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멤브레인이 희미하게 보이게 되면 카바이드버로 바꿔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컴플리트하게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컴플리트하게 제거한 것이죠. 만약에 이제 뼈가 얇다고 생각이 들면은 다 갈아버리고요. 이런 다이아몬드 버로 뼈가 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자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떼는 방식,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떼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얇으면 다 갈아버리고 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런 방식을 이렇게 완전히 갈아버리는 방식이고 이거는 월오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상악동 수술을 할 때 버칼 플레이트의 두께가 문제인데
경북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2009년에 제 기억상 양현무 선생님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CIDRR에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1.5mm 정도가 평균 두께가 아닌가. 그래서 1.5mm보다 두꺼우면은 이제 이제 완전히 갈지 말고 떼버리는 방식을 하고 그거보다 얇으면 1mm 언더라고 하면은 갈아버리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국을 내는 방식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써서 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septum이 있을 때는 엑스레이상에 septum이 있을 땐 보통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W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테럴 윈도우를 만들거나 또는 넓게 하는 것 다 좋은데 이 디태치를 이렇게 아래쪽을 하다가 이쪽이 너무 샤프해서 찢어질 것 같으면 본런저로 하방을 잘라내고 다시 디태치를 하다가 또 찢어질 것 같으면 본런저로 잘라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도 있겠고 또는 septum 주위에 2개의 더블 라테럴 윈도우를 만드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테럴 윈도우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PSA가 이 아테리나 아테리올이 이제 끊겨서 럽처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어디가 되냐면 후상방 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후상방 쪽이 잘리는 겁니다. 항상 후상방에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게 후상치조 동맥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오리진이기 때문에 여기에 꺼지를 딱 대고 나서 딱 떼보면 이쪽이 항상 블리딩이 됩니다. 그럼 그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아테리가 좀 얇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니드홀더로 그 부위를 딱 잡아서 이렇게 꽉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작은 거는 블리딩이 멈추고요. 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보비를 준비해서 코아귤레이션 모드로 해가지고 이 부위를 멤브레인이 아니라 뼈를 지져버리는 거고 보비가 없으면 컨덴서를 달라 그래서 그것을 불에 달궈가지고 그 부위를 지져버립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강의했던 이 사이너스의 어네토미와 피지올로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블러드 서플라이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대부분 어네토미나 피지올로지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술식도 역시 거기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상악동을 둘러싸는 주된 아테리가 두 개인데 인프라오비탈과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알베올라 아테리인데 바로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알베올라 아테리가 그 안쪽 상악동 내부를 흐를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T상에 처음에 보이기 때문에 이 아테리를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좋겠죠. 블리딩 컨트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이제 꺼주를 압박한 다음에 그 부위를 잘 보고 그 부위를 갖다가 이제 니들홀더로 꽉 잡든지 아니면 보비로 지지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은 컨덴서를 불에 달궈서 지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위는 항상 똑같다는 거죠. 후상부. 세 번째는 이제 멤브레인을 디태치하기 위한 라테럴 윈도우의 설계가 끝났으면 드디어 멤브레인을 디태치하게 됩니다. 먼저 큐렛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덴티움의 사이너스 큐렛인데요. 이것은 제가 99년쯤 돼서 구입했던 덴츠플라이의 프리오스 사이너스 큐렛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그 당시 한 18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되게 비쌉니다. 그런데 날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3i 쪽에서 구입했던 것 같은데
날도 어느 정도 있지만 되게 길죠. 이것과 이것을 보면 이러한 큐렛을 개발한 사람은 라테랄 윈도우를 크게 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라테랄 윈도우를 작게 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큐렛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의 컨셉에 따라서 이 큐렛의 그러한 디자인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거는 타 회사의 큐렛이죠. 제 병원 앞에서 기업하고 있는 전인성, 제 후배, 3년 후배 전인성 선생님의 세트인데 예전 거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제 담아서 셰퍼드 리트랙터와 그다음에 프리어 엘리베이터 뭐 몇 가지를 담아서 이렇게 사이너스 때 쓰고 있는 것이죠. 네오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사이너스 큐렛 이런 것들이 다 그 컨셉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호불호가 있는 것인데요. 덴티움의 사이너스 큐렛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다스크 키트 내에 들어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 큐렛이 날이 너무 명검 수준이어서 조금 최근에는 이제 조금 약간 날이 너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요. 예전엔 명검 수준이라서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날이 있는 경우는 디태치를 하면서 그 대가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이 같이 벗겨진다, 필링 오프 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날을 만든 것이고요. 날이 없는 분들은 없게 만든 것들은 좀 그거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너스에서 나온 사이너스 키트입니다. 조금 틀리지만 과거랑 좀 틀리죠. 사이너스 큐렛을 쓰는 원칙은 항상 사이너스 큐렛이 공중에 떠 있지 않을 것, 즉 본과 밀접해 있을 것, 천공시키지 않으려면. 그리고 조금씩 할 것, 천천히. 라테랄 윈도우를 뚫었는데 이게 얇다면 이 큐렛을 넣어서 이쪽에 어프로치가 되지만 두껍다면 어프로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크게 뚫어버리든지, 하지만 크게 뚫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싱글을 하는데 뭐 5번, 6번을 하는데 이 5번의 루트랑 너무 가까우면 크게 못 뚫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커브드 큐렛을 쓰든지 베벨화를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디태치를 시켜야 됩니다. 이 디태치를 시키는 순서를 보면 이 버섯처럼 생긴 이러한 큐렛을 가지고 일단 푹 집어넣어서 하방을 이렇게 180도 정도 돌립니다. 그래서 다음 큐렛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90도로 되어 있는 큐렛을 넣어서 이것으로 거의 120도 정도는 하방을 다 디태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한 큐렛을 넣어서 거의 원심 부위를 디태치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커브드 된 큐렛을 넣어서 전방 부위를 디태치해 줍니다. 만약 이때 잘 안 보인다면, 또는 너무 이쪽 부위가 멤브레인이 얇은 것 같아서 찢어질 것만 같다면 이 부위를 조금 라테랄 윈도우를 연장시켜야겠죠. 이 디태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할 것이 바로 미디알, 팔라탈 쪽입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90도 큐렛을 가지고 미디알을 디태치 시키는 거죠. 대부분 퍼포레이션이 되는 것은요, 하방 그리고 전방입니다. 하방에는 대부분 이제 평평하지 않고 수많은 디프레션이 있는데, 그것을 이
몰라 사이너스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함효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발치 즉시를 하고 라테랄 어프로치 테크닉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 루트의 모양을 다 따라가면서 디태치를 해야 되니까 퍼포레이션이 되기 쉽죠. 그래서 대부분 발치하고 최소한 2, 3개월 후에 하는 이유가 이러한 퍼포레이션의 위험도를 줄이려고 한 것이죠. 염증도 없애고. 다 끝나면 이제 팔라탈 쪽, 미디알 쪽으로 하는데 얼마만큼 디태치를 해줘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90도 큐렛을 가지고 디태치를 해주는데 저는 대부분 라테랄 윈도우의 절반 높이까지만 미디아로를 디태치 해줍니다. 즉 이렇게 있으면 이 절반 높이까지만 미디아로를 디태치 해주라는 거죠. 절반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고 픽스처를 10mm짜리를 좀 안 쓰기 때문에 저는 8mm짜리를 보통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픽스처 에이펙스가 한 2, 3mm만 잠기면 되잖아요. 충분히 이런 돔 쉐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해놓고 픽스처 집어넣고 이 부위는 뼈를 또 더 집어넣을 거니까요. 그래서 라테랄 윈도우의 절반까지 높이까지만 미디아로를 디태치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미디아로를 하면 뼈가 너무 끝도 없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너무 많이 거상량이 돼서 그 지카르디에 의하면 사이누사이티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자가 오면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할 때 덴티움에 실습할 때 이런 걸 하는데 이제 퍼포레이션을 줄이면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풍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라테랄 윈도우를 만들기 전에 미리 하방을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서 풍선을 쓰는 것이죠. 그러면 하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멤브레인이 디태치가 돼 있어요. 그 후에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면은 큐렛을 할 때 이미 디태치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풍선에 의해서 쉽다라는 것이죠. 이쪽은 이렇게 월오프 테크닉으로 떼버리고 이쪽은 그라인딩 오프, 티닝 아웃 테크닉으로 갈아버리는 것이죠. 이건 닦아 떼고 이쪽은 갈아버리고 다이아몬드 버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이아몬드 버를 이용해서 여기에 septum이 있거나 뭐 그랬을 때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쭉 이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방에 큐렛을 넣게 되는데 이미 이쪽에 사이너스 엘리베이터, 즉 풍선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디태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120도 정도는 이 90도 꼬부라진 큐렛을 가지고 디태치를 다 하고 후방은 스트레이트한 큐렛, 전방은 필요하면은 이제 예각으로 꼬부라진 사이너스 큐렛을 이용해서 디태치합니다. 간혹 이제 수술 중에 안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염증이 있으면 이것을 처리해야 되고 또는 멤브레인이 찢어질 수도 있겠죠.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사이너스 내에 있는 시스트입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대처법이 틀려지는데요. 뮤코실은 선생님 치과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디스트럭티브한 익스펜딩 리전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다른 데서 다 치료받습니다. 대학병원 가죠. 선생님한테 오는 건 이 두 개입니다.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와 슈도시스트죠. 슈도시스트는 에피세리얼 라이닝이 없는 시스틱 체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를 파이오실이라고 하는데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는 아스피레이션 하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스티키하니까, 뮤커스하니까. 그냥 마치 가래 같은, 치즈 같은 것입니다. 발치하고 기다렸다가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래 같은 것이죠. 이것이 미커스 리텐션 시스트고요. 이거 석션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고리식하고 슈도 시스트는 아스피레이션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로스가 대부분인데 가끔 엑슈데이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터 에피세륨이 있고 이너 에피세륨이 없는 건데요. 이 환자분의 오른쪽에 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트겠죠. 시스트니까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때 이걸 할 때는 디태치를 어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위쪽을 푹 찌릅니다. 디태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먼저 찌르면 나중에 디태치 할 때 이 천공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항상 이쪽 부위를 커버리지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방을 합니다. 푹 찔렀는데 마치 오줌 같은 색깔의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것은 스티키하지 않으니까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을 슈도시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빼고 나서 이제 이쪽 부위를 멤브레인 커버리지를 한 것이죠. 만약에 멤브레인을 디태치하다가 천공이 나는 일이 있는데 천공이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멤브레인 자체가 얇아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septum,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찢어 먹어서 또는 어드이전이 많이 돼 있어서 뭐 이런 순서들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천공이 되면 스톱을 하고 라테럴 윈도우를 메지오 디스탈로 크게 만들어서 천공이 되지 않는 곳을 디태치를 해서 이곳이 나중에 겹쳐지도록 하고 멤브레인을 하나 넣는 것이죠. 이때 멤브레인 좀 큰 거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박원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겹쳐지면은 이쪽을 멤브레인 쓰지 않고 그냥 이제 프리차드 같은 것으로 거기다 대고 고리식을 해도 멤브레인이 겹쳐지지 않으니까 멤브레인이 겹쳐서 괜찮다고 하는데 박원배 선생님은 신급 무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는 잘 못하겠어요. 그거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크게 만들고 디태치를 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멤브레인 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또는 멤브레인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칼본을 찢어가지고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멤브레인 천공된 데를. 또는 여기다가 룬드그렌이 한 방법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여기 찢어진 데를 흡수성 실크 같은 걸로 해서 여기다가 매달아 놓는 것이죠. 근데 진짜 했는데 찢어졌다. 그리고 겹쳐 올라가지도 못하겠다. 난 모르겠다. 그 정도로 많이 찢어지면 로마린드 파우치 테크닉을 씁니다. 로마린드 파우치 테크닉은 이게 아주 큰 콜라겐 멤브레인을 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둘둘 쌓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을 멤브레인으로 막고 필요하면 이렇게 핀으로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여기서 본셀이 못 오잖아요. 그럼 뼈가 안 되잖아요. 라고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린드 파우치 테크닉을 해가지고 했던 그 실험을 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이태리 밀라노 대학의 테스토리와 그다음에 NYU 그룹의 닥터 스테판 웰리스죠. 이분이 IJPRD에 이제 그것을 기고를 했는데 로마린드 파우치 테크닉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니 멤브레인이 이렇게 녹으면서 본셀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린드 파우치 테크닉을 했을 때는 6개월이면은 8개월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는다면 임플란트를 드릴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리식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 부위를 드릴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분은 이제 그 드릴링 할 때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릴링을 하고 고리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고리식을 먼저 하고 드릴링을 하면은 이게 그 나중에 드릴링 할 때 그 드릴링한 부위가 만약에 최전방부나 최후방 부위는 고리식 그 부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릴링을 하고 고리식을 할 때 이 임플란트의 최전방과 최후방 부위에 골이 다 들어간지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일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임플란트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 보러 다 물어보라 그래서 이 보철이 대합치와 특히 상악을 하니까 크로스 바이스로 물리지는 않는지, 이상하게 물리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니셜 스테빌리티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물게 해야 되고요. 저희 병원에 있던 페이닥터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자기 친척이었는데 본인의 요 부위가 너무 엠브레이저가 없는 거예요. 보철을 잘못한 게 아니라 수술을 너무 가깝게 심어놨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이쯤 심어야 되는데 라테럴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뒤에까지 아마 많이 못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거를 하나를 안 심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보철을 되게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뼈가 녹고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이너스 수술을 할 때는 보철을 하려고 사이너스 수술이나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니까 수술의 난이도를 떠나서 보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하악 7번이 있어서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너무 가깝게 심은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깝게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수술을 할 때 너무 수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물어보게 이렇게 환자를 바이트 시켜서 보철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었다면은 보철적으로 뭔가 해결해서 엠브레이저를 열어놔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이쪽에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심어버리니까 엠브레이저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저한테 보냈어요. 바이올로직 위드스에 위배가 됐죠. 3mm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걸 못하니까 계속 염증이 생겨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이게 프록사 브러쉬가 들어가게끔 이게 플랩을 열어가지고 픽스처를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쓰다가 결국엔 페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무언가 항상 수술을 위한 수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자분은 제 근처에 있는 선배가 보내주신 케이스인데요. 라테랄 이쪽은 잘 됐는데 이쪽은 뼈 이식만 했는데 자꾸 퍼포레이션이 되면서 사이누사이티스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째셨대요. IND를 몇 번 했는데 종내에는 이렇게 염증은 없어졌지만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뼈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보내셔서 이제 라테랄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좀 해달라 그래서 열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 자가골을 좀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가골과 합성골을 아마 오스테온 같은데 그거를 쓰는데 앞쪽이 터졌기 때문에 앞쪽에 멤브레인을 대고 앞쪽은 자가골을 넣고 뒤쪽은 합성골을 넣었는데 노랗게 보이는 것은 테트라사이클린을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자분 보러 물어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제 선배한테 뼈만 나중에 넣고 임플란트는 나중에 심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환자분이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서 몇 번 실패를 해서 그냥 심어달라고 해서 알았다 그러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랬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잦은 염증으로 보컬본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팔라탈에만 뼈가 있는 것이죠. 이건 템포랄인데요. 그리고 케라티나의 티슈도 녹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철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수프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엠브레이저 이제 염증이 생길까봐. 그리고 다 이렇게 캔틸레버화 된 것이죠. 사실 이런 환자분이 오면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하고 그냥 이제 버칼 쪽은 GBR을 하고 나중에 제 위치에 심는 것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선배분한테 전화를 했던 것인데 어찌됐건 너무 심는데 급급을 하면은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임플란트 부위를 프랩을 했으면 본그래프트를 할 차례입니다. 본그래프트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기가 디테치한 만큼 뼈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월에서부터는 스템셀 서플라이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 버칼, 알베올라, 미디알에서 이 노출이 되니까 본 스템셀 서플라이를 받는 것이죠. 메지알까지 열어버리면 4월 스테빌리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쪽이 얇을 때, 뼈가 얇을 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뼈가 너무 얇다. 그럴 땐 저는 메지알 디스탈도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5월 서플라이를 받아서 뼈가 잘 되게 한 것이죠. 만약에 뼈가 얇은데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이거는 뼈가 되게 어렵겠죠. 자가고를 많이 쓰던지 아니면 BMP를 쓰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이쪽이 뼈가 되겠어요? 이것은 바이올로지의 위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투월 서플라이니까 그렇죠. 버칼월과 그 다음에 틴 알베올라 본에서부터 스템셀 서플라이가 안 오고 특히 미디알 쪽에 그레이터 팔라타인 아테리를 타고 스템셀이 오는데 이런 것들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를 확실하게 여는 게 좋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5월 중에서 3월은 노출시켜서 스템셀이 오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크레스탈 어프로치고 라테럴 어프로치의 롱텀 스테빌리티를 위한 것입니다. 싱글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3월을 열어주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완성을 한 덴티움 풀마우스 케이스인데요. 덴티움 풀마우스 케이스를 덴티움 걸로만 해서 아마 한 많이는 아니지만 6, 70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개업가기 때문에 이걸로 심어달라고 그러면 이걸로 심고 저걸로 심어달라면 저걸로 심고 또 근처에 선후배들이 있어서 보철은 자기가 할 테니 이걸로 심어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심어줘서 다양하게 저는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덴티움 픽스처는 초기 고정이 좋아서 이 상악동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서플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위가 얇을 때 4월을 여는 경우도 있는데 4월을 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얇을 때는 할 수 없이 저는 5월을 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뼈가 잘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2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크게 만들면 버칼본 서포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메지알도 열고 디스탈도 열고 했던 경우죠. 뼈가 별로 없으니까. 라테럴 윈도우를 열어서 고리식만 했습니다. 고리식제를 넣고 버칼 쪽이 얇아서 제 위치에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버칼 쪽을 GBR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는 것이죠.
좌측도 역시 5열을 열어서 고리식을 하고 또 버클 쪽에 고리식지 좀 넣고 GBR하고 그리고 5개월쯤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5월 서플라이입니다. 뼈가 얇을 때. 간혹 가다가 그래프트를 사이너스에 넣을 때 데드 스페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고리식자가 안 들어간 부위가 조금 많을 때죠. 특히 어떤 분들은 콜라 테이프를 보험으로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좋은데 콜라 테이프를 보험으로 집어넣다가 보면은 이 고리식을 하기 전에 혹시나 찢어질까봐 이제 콜라 테이프를 넣는 분들이 있는데 콜라 테이프를 넣고 하면은 콜라 테이프 이렇게 제대로 평평하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울퉁불퉁 그런 부위에 때문에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보이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고 너무 또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많이 넣어도 중간중간에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면 간혹 서큘레이션이 안 돼서 사이누사이티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곳에 데드 스페이스 생기면 블러드가 이쪽으로만 오니까 이쪽 부위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져서 멤브레인이 딜레이드 퍼포레이션이 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너무 빡빡하게 넣지 않고 헐겁게 넣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아주 빈 공간이 많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은 2007년도에 와서 풀마우스를 하고 한 번도 안 오신 분인데요. 하악은 타 치과에서 하신다고 하고 상악만 의뢰를 받았습니다. 30대에 결혼 안 한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네이절 사이너스도 올리고 일단 고리식만 했죠. 그리고 덴처가 누르지 않도록 미니 임플란트를 심어서 싱킹을 방지하고 한 4, 5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심고 전치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전치부에 템포러리가 들어간 후에 구치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치부에 이 당시는 이제 오스테온 1을 가지고 라테럴 사이너스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템포러리 과정을 거쳐서 파이널을 했는데 10몇 년대 안 오셔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이럴 때 고리식을 할 때 이 고리식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GBR을 할 때는 빡빡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면 인펙션도 되지만 이제 골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끊어지고 그런데 사이너스는 좀 틀리다는 거죠. 이것은 덴티움에서 했던 그런 실험적인 건데요. 검은 게 오스테온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본입니다. 뉴본이죠. 이렇게 많이 검정색을 많이 넣은 것, 즉 고리식재를 많이 넣은 것보다 고리식재를 헐겁게 넣은 것이 더 뼈가 잘 된다는 것이죠. 사이너스에서만. 루스 패킹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블러드 서플라이 때문에 그렇죠. 안지오제네시스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스테판 올리스가 자기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차례인데요. 임플란트를 심을 때 묻을 것이냐 아니면 힐링을 할 것이냐는 이니셜 스테빌리티에 따르고 GBR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는 리무버블 덴처를 끼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임플란트를 심고 그 다음에 이 라테럴 윈도우 부위를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떼어낸 게 있으면 다시 집어넣고 아니면 갈아버렸으면 멤브레인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갈아낸 부위의 갭이 너무 크다면 이것도 하지만 멤브레인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것을 케이징 이펙트 또는 컨택 가이던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힐링을 넣었을 때의 문제예요. 힐링을 넣었을 때 보통의 2차 수술로 생각하지 말고 1차 수술이고 보온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케라티노이드 티슈가 많을 때는 그냥 이렇게 리섹티브하게 해서 물샐 틈 없이 프라이머리 인텐셔널 클로저를 하는 것이 좋은데 또는 이렇게 컷백 인시전, 리버스 컷백 인시전을 해서 팔라치 테크닉을 하는 것도 뭐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프라이머리 인텐셔널 클로즈를 하려고 하는데 대충 힐링을 놓고 꼬매서 여기 갭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인펙션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이너스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게 잘 안 되면 커버 스크류 넣고 그냥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팔라치 테크닉, 버칼에서 하는 경우 아니면 팔라탈에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인텐셔널 클로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냥 커버 스크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사이너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이 인펙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커버 스크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